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그동안 저희가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매달 50만 원씩 드렸던 거? 그게 왜? 그게 사실 서진이 월급에서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저희도 애 교육비나 다른 지출이 많아서 혹시 조금 조정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제2의 인생, 그러니까 둘만의 노후를 보내고 있는 67살 심현숙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흔히 말하는 황혼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살기 편하게 도와주느라. 손주 녀석과 5년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오만정이 다 들었지만 지금은 과감히 제 손길을 끊어버렸답니다.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도시락 하나 시켰다고 무시당해 보셨어요? 손주를 봐주다 생긴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 도시락은 아무 말 없이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저녁 반찬도 해두고 국도 끓여놨는데 그냥 밥하기 귀찮아서 도시락 하나 시킨 건데 그걸로 한 소리 들었네요. 요즘은 도시락도 다 나트륨 범벅이에요. 어머님, 애한테 주면 안 되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서운했어요. 그날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한 끼 때운 거였거든요. 그래,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그날따라 그렇게 말이 짧더라고요. 꼭 나가란 소리처럼 들렸어요. 손자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옷까지 갈아입혀 놓았는데 며느리는 문도 열지 않고 안방에서 조용했어요.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문 앞에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명빈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예요. 그 한 문장에 내가 지난 몇 년간 해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정말 그때의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아이를 봐주고 두 사람이 바깥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저 저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베이비시터에 불과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탁이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복직 못하면 회사 잘려요.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저도 웬만해서는 명빈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희가 알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야근도 자주 해야 하고요. 근무 평정 잘 받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붙어 있다시피 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내 뜻에도 없던 황혼 육아를 하게 생겼네. 뭐 너희들이 그렇다니 별 수 있겠니? 상황이 나아지면 아이들은 너희들이 돌봐야 한다.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 네,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복직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명빈이 언제부터 맡길래? 아이가 낯가림이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대책 없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두 손 모으던 며느리였어요. 그땐 미안할 만큼 절박했죠. 그랬던 손주가 이제 5살이 됐어요. 기저귀 떼고 말도 곧잘 하고 어린이집도 잘 다녀요. 내 손에서 컸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손 뗄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내게 더는 여기가 당신 자리가 아니라는 말과 같았어요. 이제 애 데려오지 말고 우리도 쉬자. 당신도 그만 좀 해. 남편은 늘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보다 먼저 말했어요. 더 늙기 전에 우리 인생부터 챙기자. 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는데 당신도 힘들잖아. 남편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먹고 명빈이 재우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회사보다 집이 더 피곤해. 매일 오시잖아. 이젠 좀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싶었죠. 그 말이 며느리의 진심인 걸
다음날 아들의 말이 확인시켜줬어요. 분명히 자기가 원해서 애를 봐준 건데 저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싶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우리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렇게 난 그 집에서 마지막 도시락을 데워줬고 마지막으로 명빈이 뺨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1층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데 자꾸 걸음이 흔들렸고 신호등 앞에서 가방끈을 부여잡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 컨디션은 좀 어때? 나야 뭐 나쁠 게 있나? 그나저나 당신 표정이 어두워서 그게 걱정이네. 일단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이야기해 줄게. 나도 지금은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하네. 사실은 입맛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었어요. 누가 대신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을, 내 서운함을 말이죠.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명빈이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안아서 재우던 작은 손,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댔던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더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그 집에 다시 가면 또다시 그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이 그 집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그게 자존심이고 내 남은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헌신했던 그 시간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에 답답하기까지 했어요. 아이의 할머니로서 내 아들의 자식을 봐주는 일이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내 시간 아껴가면서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결국 이제 귀찮으니 알아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속마음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울분이 쌓인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나 어제 며느리가 한 말 들었어. 무슨 말? 이젠 좀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눈치도 없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오늘부터 안 간다 해. 당장 그렇게 말해도 돼? 당연하지.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뒷담까지 하면서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5년을 군말 없이 봐줬어. 그 정도면 당신이 할 일은 다 한 거야.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안 간다고 해. 그날 남편 말대로 손주 명빈이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서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설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안 오셔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며. 네가 분명히 어제 그랬잖니?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니 한참 후에야 말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힘드니까 그런 말 한 거지. 그래도 며칠은 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해? 이제 안 와도 된다는 소리가 그 말 아니었니? 그 말이 나온 순간 내가 참았던 게 터졌어요. 여태까지 들었던 소리, 무시받은 느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욕먹는 현실 다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공짜로 부려먹는 육아도우미인 줄 아니? 너희가 고맙다는 말도 있고 산지 오래됐어. 매번 가서 음식 해줘, 빨래며 뭐며 다 해주니까 엄마가 만만하니?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 그게 아니고. 됐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필요하면 도우미를 쓰든 다른 데 맡기든. 그렇게 갑자기 그러시면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 같은 말 여러 번 하기 싫으니까 너도 그만 말해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지금까지 5년이면 많이 봐준 거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서진이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잘못했어요. 명빈이도 어머님밖에 없는데 그래, 그 명빈이도 너희 애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키워. 아,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진짜 왜 그래요? 너야말로 왜 그러니? 막말로 내가 한 달에 꼴랑 50만 원 받으면서 너희들 해달라는 거 군말 없이 다 해줬다. 명빈이 돌 때도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다시 너희 줬지? 그때 너희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한 번 했니? 아무튼 명빈이 너희 자식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시터를 구하던 말던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속은 후련한데 마음은 허전했어요. 명빈이 생각이 났어요. 매일같이 안아주고 재워주던 아이. 그 아이가 오늘 하루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멀어져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잘했어. 우리가 너무 참았지.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화는 하루에 몇 번씩 왔어요. 서진이도 태우도 번갈아 가며 연락을 했죠. 하지만 우린 받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에 묵직한 침묵만 흘렀어요. 그 침묵이 우리가 견뎌온 시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명빈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가끔은 내가 만들어준 반찬을 먹으며 웃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안방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그게 다였어요. 그 말을 들은 이상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린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것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결국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 얼굴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네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또 부탁하려고 왔냐?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시니까. 우리 진짜 곤란해요. 서진이 회사도 바쁘고. 곤란한 거 알아. 근데 우리도 곤란해. 더는 못하겠어. 근데 명빈이 어떡하라고요? 지금 당장 맡길 데도 없고. 우리가 명빈이 낳자고 했냐? 키우겠다고 한 사람은 너희야. 책임도 너희가 져야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딱 이번 달까지만 안 될까요? 우리가 사정 있을 땐 하루만 못 봐도 불만이었잖아. 지금은 한 달을 맡아달라니 우리가 뭐 도움이야? 우리도 인생이 있어. 이제 우리 시간 좀 살자. 너희 애가 아무리 예뻐도 그 말 듣고 다시 볼 수는 없어. 네 엄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해. 아들이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더니 문득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그런 말 한 거 너무 후회한대요. 명빈이도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말이라는 게 말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젠 알아서 눈치껏 빠지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해놓고 안 간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찾아와서 빌면 내가 다시 그래 하고 가서 명빈이 봐줘야 하는 거냐?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니야? 그건 저도 정말 몰랐어요. 서진이랑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저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 땐 그렇게 얘기해야지. 숨 막힌다고 알아서 좀 빠져달라는 말이 먼저였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은 하냐? 알죠, 당연히 알죠. 그동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 고마움을 왜 표현 못해? 우리가 뭘 바랬니?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었어. 네 입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어려운 거 그거 나도 잘 알아. 근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상처 준 건 뭐라 표현을 못하겠다. 그냥 내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야.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귀찮았으면 애초에 명빈이를 맡기지 말았어야지. 안 그러니? 침묵이 길어졌고 며느리는 눈가를 훔쳤어요. 진심인지 후회인지 이젠 모르겠어요. 우린 그걸 확인할 여유도 마음도 없었어요. 명빈이는 예뻐, 진짜. 근데 우리가 그 애 보기 위해서 자존심까지 버릴 순 없어. 그럼 앞으로 진짜 안 봐주실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할게. 이젠 안 올게. 그리고 너희도 우리 인생에서 조금 빠져줘. 그 말을 하고 나니 숨이 쉬어졌어요. 무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쌓아둔 감정 위에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일찍 불을 껐어요. 처음으로 명빈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저녁이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잠시 후엔 조용함이 좋더라고요. 평온했어요. 남편이 누워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좀 쉬자. 남들처럼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나 연극도 보러 다니고 말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주말이 되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익숙한 벨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명빈이 엄마 승진했어요. 장모님이 밥 사신다네요. 아,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고 전해. 엄마도 같이 오세요.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아니야, 됐어. 너희끼리 갔다 와. 그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혀 미안하단 기색도 없었고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은 있어도 정작 감사의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우린 불러만 주면 나가는 사람이지. 뭐 기대하나? 그 말이 씁쓸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에 앉아 조용히 귤 껍질을 벗겼어요. 귤 한쪽을 먹었는데도 맛이 없었어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왔죠. 엄마, 아빠, 지난번에 너무 죄송했어요. 서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그건 들었다. 그래도 우리 결심은 변함없어.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그동안 저희가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매달 50만 원씩 드렸던 거? 그게 왜? 그게 사실 서진이 월급에서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저희도 애 교육비나 다른 지출이 많아서 혹시 조금 조정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용돈이 아닌 노동 대가로 여겼다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그래, 조정해. 아니, 안 줘도 된다. 어차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다. 그냥 다 가져가라. 우리는 그 돈 받자고 명빈이 키운 거 아니니까. 죄송해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뭘 바라면서 했는지 진짜 몰랐던 거냐? 그냥 표현이 서툴렀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명빈이 봐주셨던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도 자유롭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좀 여유 생기신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말이
마치 우리를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처럼 들렸어요. 우리 여유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지친 거야. 이젠 진짜 우리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누가 봐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거라고. 그래도 명빈이 엄청 외로워해요. 맨날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묻는다니까요. 그 말에 흔들릴 뻔했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하지만 또다시 그 말을 들을까봐 숨 막힌다, 부담스럽다 그런 소리. 그래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들은 이상 다시 예전처럼은 못해. 그리고 명빈이 외로우면 너희가 안아줘야지. 어차피 너희 자식이다. 애초에 명빈이 맡기면서 자리 잡으면 너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니? 그러니 이제 그만 말해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만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조심을 왜 뒤늦게 해? 우리가 몇 년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거였어. 고작 용돈으로 대접한 거냐?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젠 우리도 좀 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그 말에 아들 태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커피는 그대로 식었고 우리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명빈이 사진을 꺼냈어요. 작은 손, 밝게 웃던 얼굴, 그 모든 게 짐처럼 느껴졌어요. 손주를 사랑했지만 아들은 나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내가 바랐던 건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없어서 나는 더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굳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입버릇처럼 나왔던 말이었죠. 우리 이사할까? 그랬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참에 진짜 멀리 가자. 이 근처는 이제 정 떨어졌어. 그 말이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부동산을 돌았어요. 아들네 집에서 버스 타고 15분 거리였던 우리 집. 이제는 기차를 타고 와야 할 만큼 먼 데로 가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갈 집 말이야. 내가 사소한 건 다 고치고 왔거든. 이왕 사는 거 깨끗하게 살려고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했어. 지난번에 안 해도 된다더니 결국 했어요. 우리도 나름 새 출발하는 건데 이왕 시작하는 거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잖아. 안방 한쪽 벽은 일부러 당신이 좋아하는 꽃 그림으로 그려 넣었어. 벽지 말고 진짜 그림 말이야. 어머, 촌스러울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나만 믿어봐.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면 된다고. 남편은 컨디션이 괜찮을 때면 이사갈 집을 어렵게 오며 가며 살폈어요. 힘이 들긴 했지만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 삼아 일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힘들었던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저희는 다음 날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도 정리했고요. 인터넷도 다시 개통 신청했고요. 번호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젠 언제든 불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싸는 건 쉬웠어요. 이사야 몇 번 해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사진들, 명빈이의 옛 장난감, 한 번도 입지 않은 외출복, 모두가 그 시간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명빈이 100일 때 찍은 거네. 그때도 우리가 사진 찍어줬지. 그만 봐. 다 버려. 사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비워냈어요. 안방 책상 서랍 속에서 아이 손수건이 나왔고, 현관 신발장 한 켠에서 어린이용 슬리퍼가 나왔어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자꾸만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다시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 우린 또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니까요. 며칠 뒤, 이사하기 하루 전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박스들이 쌓여있는 집안을 보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도 좀 조용히 살려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 말 네가 할 말이냐?
우리한텐 갑자기 그만 오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갑자기 떠나면 안 되냐? 그땐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래도 이건 너무 급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죠. 정말 이사를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두 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한테 예고가 무슨 소용이니? 우리가 이런 것도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될 일이니? 너희한테 돈을 보태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살 길 찾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고 온 거들랑 그냥 가라.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다. 어머님, 그럼 저희 명절 때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명절에도 오지 마. 우린 이제 우리 명절 챙기기로 했어. 놀러도 가고 걷기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좀 하려고. 그 말을 하자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지만 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명빈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명빈이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해졌어. 그럼 이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니? 그렇게 아니 꼽게 듣는 걸 보니 너희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라. 진짜 서운하네요. 서운한 건 우리 아니겠니?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손주 봐주다가 그런 말이나 듣고 엄마 속 썩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 편하려고 어떻게든 구슬리려고 하는 것 좀 봐라. 물론 명빈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야.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잖니. 그러니 이제 엄마한테 그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책임져.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진짜로 내가 나를 위해 살기로 한 것 같았어요. 한때는 죄책감이 컸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택배로 보낼 박스 위에 이름을 적었어요. 그 이름 하나 쓰면서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당신 진짜 고생했어. 그동안 명빈이 봐준다고 그게 육아가 아니라 희생이었잖아. 나 이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누가 나 부르지 않고 내 하루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애들 편의만 봐주면서 산 것 같아. 이사 당일 차에 짐을 싣고 문을 잠그는데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빈이의 첫걸음마, 아들의 퇴근 인사, 며느리의 미안하다던 눈물. 그 모든 게 담긴 이 집이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오며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 이 집하고는. 응,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로 끝냈어요. 그동안 망설였던 관계도 희망이란 단어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보다는 왜 이제야 했을까라는 아쉬움이요. 이사를 마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철새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책을 읽는 일상이 생각보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그렇게 서서히 자식과의 거리가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없진 않았어요. 엄마 들으셨어요? 명빈이 동생 생겼어요. 그래, 누나한테 들었어. 축하해. 건강하게 잘 나아. 감사해요. 사실 이번엔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키워보려고요. 그래, 잘해봐. 그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저절로 힘이 빠졌어요. 기쁨보다도 다시 뭔가 돌아올까봐 그게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역시나였어요. 몇 마디의 잡담이 오간 뒤 태우는 결국 본심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이번에도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경력도 더 중요하고 서진이도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하면서 복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싶었어요.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이 안 예뻐 보일 리 없었지만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한 발자국 물러서서 아이들을 봐주겠다 하면 그때 그 감정이 다시 되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어요. 첫째 손주가 어느 정도 컸으니 괜찮겠다 싶지만 제 나이에 아이 둘을 돌봐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태우야, 너희는 아직도 그걸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집에서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우린 더는 그 역할 안 해. 아빠, 엄마 정말 이번 한 번만이에요. 애들 또 맡기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치고 또 숨 막히다 소리 듣고 또 이사 가야 되는 거니?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땐 서진이가 예민해서 그 예민한 말 한마디에 내 인생 몇 년이 무너졌어. 그건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그럼 진심으로 미안하면 다시는 같은 부탁하지 마. 근데 엄마, 명빈이도 할머니 계속 찾고 있어요. 자기만 봐줬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왜 안 봐주냐고 묻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또 다른 압박이었어요. 아이를 이용한 죄책감의 자극이었죠. 순간 화가 났어요. 그럼 명빈이한테 얘기해. 할머니는 명빈이 봐주고 너무 늙었대. 그래서 병원 다니느라 바쁘대.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 할머니는 이번엔 너희 때문에 마음 다쳐서 안 온다고. 그 말이 나오자 태우는 침묵했어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봐주실 거예요? 그래, 이번엔 너희가 알아서 키워. 그게 부모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 보고 둘째 가지라고 했니? 손주 낳아달라고 했어? 너희들이 사랑해서 생긴 아이인데 왜 우리가 키워줘야 하니? 뭐가 그리 당연한 거야? 그럼 앞으로 명절이나 명빈이 생일 같은 건 그냥 안 보실 거예요? 우리가 연락 안 해도 니들이 먼저 한 적 있었냐?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용돈 얘기할 땐 정확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뭐하니? 이사까지 했어.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니들이 무슨 부탁을 하든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까지 도와준 거면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계획이 있었으면 너희도 지난번 일 겪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했겠지. 어물쩍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애 봐달라고 하면 우리가 봐줄 것 같았니?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한테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그만 돌아가.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남편과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가을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빨래는 금세 마르고 있었어요. 잘했다. 지금 흔들리면 또 반복이야. 연락 오면 인사치레만 하고 말도 길게 섞지 마. 그만큼 해준 거면 정말 다 해준 거라 다름없다고. 당신 고생 많았어. 응, 이번엔 진짜 끝낼 거야.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마음은 편했지만 문득문득 명빈이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동생이 생기겠구나. 그 동생은 내 얼굴도 모를 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는 이번 생에서 다 죽어도 남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 후 서진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곧 출산이에요.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그 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더는 바라지 않았어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마지막 예였어요. 서운한 것도 미운 것도 더는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햇살이 참 좋았어요. 커튼을 열었더니 창밖으로는 봄 기운이 퍼져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고 베란다 화분에선 새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어요. 이사온 동네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누구 하나 얼굴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우리를 명빈이네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우미도 아닌 매일 아침 남편이랑 공원 산책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둘이 나란히 앉아 마트 치킨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한때는 그런 게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 됐어요.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해 먹을까? 좋지. 오랜만에 청양고추 넣고 칼칼하게. 그 대화가 참 소중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나누는 말. 이젠 전화기 진동에도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번호도 바꿨고 자식들이 연락해도 예전처럼 반갑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태우에게서 문자 한 줄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명빈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선빈이에요. 그 문자도 그저 보고 지나쳤어요. 축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그 집안의 도움이었지. 이젠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았어요. 언젠가 며느리 서진이도 한 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말이 늦은 후회인 건 알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방식의 정리였어요. 이젠 괜찮아. 응, 괜찮아졌어. 가끔 생각은 나지만 이젠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잘했어. 우리가 참 오래 참았지. 응, 그땐 몰랐는데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더라.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거실 바닥에 따뜻하게 퍼져 있었고 라디오에선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자. 좋지. 남은 건 우리뿐인데.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봐야지. 다짐처럼 기도처럼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돌봄에 내 삶을 내주지 않기로. 다시는 누군가의 부탁에 내 시간을 바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는 잃지 않기로요.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내 자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이복의 자네, 지금 나한테 할 말 없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어. 결혼 전에도 나한테 그랬지?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자네 불러다가 홀대한 적 있어? 우리 수정이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간 거야. 돈이 있든 없든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하나만 믿고 인생을 맡긴 거라고.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감히 이런 수모를 겪게 해? 엄마, 그만해. 그냥 내가 참고 넘기면 되잖아. 솜씨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모두가 다 완벽할 순 없는 법이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잘 타일러서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난 너 이렇게 고생하는 꼴 못 보겠으니까 짐 싸. 장모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할 텐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다 필요 없고 수정이 너 당장 짐 싸서 엄마 아빠 따라와라. 요즘 한참 황혼 육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 64세 조경화 씨입니다.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경화 씨는 집 청소를 해두고 10분 거리에 있는 딸 수정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손녀를 돌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뒤집기를 하려고 용을 쓰는 모습과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평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도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죠. 그동안 수정 씨가 마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듯 합니다. 엄마, 나 요가 금방 다녀올게. 오면서 사올 거 있을까? 에이, 운동하고 오면 힘든데 뭘 사오니?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와. 그럼 오랜만에 옛날 통닭 같이 먹을까? 산부인과 건물에 가게 있는데 맛있더라고. 지난번에 사왔던 게 그 집 통닭이야? 응, 맛있었지? 내가 오면서 사올게. 수정 씨와 함께 손녀를 돌보며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한 경화 씨는
문득 이 평화를 찾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나를 생각해 봅니다.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돈 때문에 한참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그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싶기도 했지만 시간을 되돌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를 만날 수 없으니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뭐라고? 어머, 예전에 소개받았던 그 남자니? 네가 엄마한테 만나는 사람 있다고 말한 게 하도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하네. 맞아요. 지난번에 엄마 아빠 앞으로 홍삼 선물 보낸 사람이요. 어머, 그 총각이구나? 안 그래도 네 아버지가 궁금해했는데 언제 인사 올 거야?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금요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근무 없으신 날 저녁 같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면 주말 점심도 괜찮고요. 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엄마가 스케줄 확인해보고 말해줄게. 2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대리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며 사위 동훈 씨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동훈 씨는 수정 씨보다 4살이 많았고 같은 지역 건설 분야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본 경화 씨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동훈 씨가 수정 씨를 많이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권동훈이라고 합니다. 수정 씨한테 말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간다 하니 경화 씨의 마음에 변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 축복해 주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괜시리 짜증을 부리기도 했죠. 수정아, 엄마가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너 그냥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랑 살면 안 되는 거니? 너 시집 가고 나면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아? 엄마 또 그런다. 어차피 가까이 살 텐데 뭐가 걱정이야. 요즘 시집살이 하는 세상도 아니고 결혼해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신경 많이 쓸게. 아이고, 이 사람아. 수정이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권서방도 수정이밖에 모르던데 당신이 그러는 거 안 어울려. 그냥 쿨하게 생각해.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뭐. 두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우리가 안 놓아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잘 살게 빌어나 주자고.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막상 간다니까 서운해서 그러지. 사뭇 진지한 수정 씨의 모습에 어느새 경화 씨의 걱정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진지함이 가득한 눈빛을 이길 수 없었죠. 혹시 시부모님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인사 가봤을 거 아니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권서방이 잘 해주겠지만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면 그 고생은 다 네가 해야 되니까 엄마가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돈들 성격이 참 좋았으면 하는데 상견례 언제라고 했지? 아마 다다음 주 토요일로 예약할 것 같아요. 에휴, 기 안 죽으려면 최대한 잘 입고 가야겠지? 오랜만에 힘을 좀 줘야겠네. 그래도 수정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신도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삶을 꾸려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기도 해야 하니 경화 씨는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는 건가 몰라. 사돈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면 좀 다를 거 아니야. 딸자식 시집 보내는 게 이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네. 아이고, 나한테 좋게 좋게 생각하라고 하던 사람이 땀이나 삐질삐질 흘리고 있고 난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당신은 그게 아닌가 봐요.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어휴, 밑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얼마 뒤 상견례 당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돈들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일로 만나는 상황이니 그저 기분 좋게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상견례에서 사돈이 건넨 말 하나가 경화 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나는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요즘 들어서 하는 반반 결혼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능력이 되면 집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알아서 사는 거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애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아들 이혼시키는 지름길이나라 뭐라나. 요즘 사람들이 참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괄괄하다고 해야 할지, 무례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돈의 말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답답함에 물을 몇 모금 마시긴 했지만 나름의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 물러서지 않겠다 생각했죠. 딸 가진 게 죄인이라네요? 뭐 다 그러려니 해야죠.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문화를 익혀야 시부모 공경도 하고 집안에서 칭찬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합가해서 사는 건 물 건너 갔으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신혼집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도 많이는 못 도와줘요. 딸 가진 게 죄인. 그 말에 경화 씨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고 사돈의 성격상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데리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말 꼬투리도 어찌나 잘 잡는지 대화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불쾌해진 경화 씨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며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 대출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두 사람 여건에 맞는 집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아파트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맞는 형편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세한 건 애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사돈 성격도 참 시원시원하시네요. 솔직히 우리 아들 같은 사위감 맞이하시는 거 영광이에요. 요즘 공무원 남편 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정이 너도 참 복 받은 거야, 알지? 네, 어머니. 동훈 씨가 저한테 과분하긴 하죠. 사돈의 기분을 맞춰주려 입발린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정 씨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어찌어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왠지 수정 씨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살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처음 만난 사돈의 성격을 보자 하니 수정 씨를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사돈 성격이 보통이 아니던데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동훈 씨가 중간 역할 잘 해주기로 했어. 솔직히 나도 어머님 성격이 반갑지는 않은데 어쩌겠어. 동훈 씨 낳아주신 분이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밉보일 건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뭐. 그럼 약속 하나만 해. 결혼하고 나서 혹여나 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생기면 속에 담아주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주기로. 권서방이 잘 해주겠지만 권서방도 권서방 나름이고 말이야.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우리 수정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절대 가만 안 두지. 역시 우리 아빠 든든하네. 내가 잘할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두 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겠죠? 수정 씨의 행복을 바라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운 표정을 한 딸을 보니 조금씩 불안감이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양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결혼한 수정 씨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혼집은 결혼하고 나서 3달 정도가 흐른 뒤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훈 씨가 살던 오피스텔에 함께 살았고 뒤늦게 신혼집 준비에 온갖 신경을 써야 했던 수정 씨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안도감이 들면서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엄마, 집들이 음식할 때 어떤 걸 하는 게 좋아? 집들이 하게? 응, 어머니가 새 집에 입주했으면 그래도 가족들 모아서 집들이는 해야 한다고 하시네.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겸사겸사 식사도 하자고 하셔서 말이야. 번거롭게 누가 집들이를 해? 굳이 혼자 음식하지 말고 요즘엔 업체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주문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경숙이 이모 집들이 갔다 왔잖아. 홈 파티팩이라고 해서 구성도 알차고 음식 맛도 좋더라. 어머니가 좀 깐깐하셔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 봐.
아무리 그래도 처음으로 대접해드리는 건데 직접 하는 게 예의라고 말씀하셔서. 집들이 예로부터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좋은 의미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 피곤할 텐데 굳이 그런 것을 해서 무엇하나 싶었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해 함께 식사를 해도 되는 문제인데 사돈은 굳이 집들이를 고집하는 듯 했죠. 가뜩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수정 씨에게 부담이 될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줄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너도 음식을 못하는 건 아니다만 그렇게 깐깐한 양반 입맛도 맞춰줘야 하니 젊은 너보다는 엄마가 하는 게 낫겠지. 내일 장 봐서 너희 집으로 갈게. 정말 고마워, 엄마. 고맙긴 뭘.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권서방 통해서 넌지시 사돈 먹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 물어봐. 이왕이면 맞춰서 해주는 게 낫지. 결국 집들이 음식을 해주기로 한 경화 씨는 아침 일찍 서둘러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일전에 상결례를 할 때에도 예약하기 힘든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잔뜩 사설을 늘어놓는 사돈의 모습이 생각나 더욱 꼼꼼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좋아한다던 잡채, 여러 가지 나물과 전까지 해야 해서 명절 분위기 못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에게 흠이 생기지 않고 좋게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들이를 끝낸 뒤 내심 반응이 궁금했던 경화 씨는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수정 씨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느껴졌죠. 딸, 집들이는 잘 끝냈어? 사돈들은 가셨고? 응, 조금 전에 가셨어. 권서방이 터미널에 모셔다 드린다고 같이 나갔지. 설거지하고 이제 막 앉았네. 어째 음식 맛은 괜찮았다니?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양반이 아니잖아. 휴,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수정 씨의 한숨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돈이 또 뭐라고 하든? 음식 그냥 욕먹더라도 주문해서 먹을 걸 그랬어. 나야 엄마 음식을 평생 먹어왔으니 맛만 좋았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랬는데? 간은 어떻게 맞춰야 하고 장을 볼 때 어떤 재료를 골라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직 살림 솜씨가 부족하니 자주 방문할 테니까 살림부터 배우라고 하시더라고. 깐깐하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트집 잡으실 줄은 몰랐어. 나물에 깨가 많이 뿌려져 있다고 하질 않나.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써야 한다고 하질 않나. 음식 하나 맛볼 때마다 어찌나 그러시는지.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다니? 그래서 음식 맛이 별로였대?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남김없이 싹싹 다 드시고 가셨어. 아무튼 나도 잘 모르겠어. 뭘 기준을 잡으시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파악이 잘 안 되네. 아직 처음이고 하니까 그럴 거야. 그래도 잘 먹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준비한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잘 먹었다고 해줘야지. 그게 예의야. 그런 반응이면 다음에 해주고 싶어도 그냥 안 해버린다니까. 누가 뭐래.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겠지. 권서방은 그거 듣고도 가만히 있어? 옆에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소용없는 말이지 뭐. 집들이 날 좋은 소리보다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탓인지 며칠 동안 수정 씨의 기분은 가라앉았습니다. 수정 씨에게 이야기를 듣고 경화 씨도 기분이 좋질 않았죠. 그리고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집들이를 끝내고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사돈이 사사건건 두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쳐 주시는 일이겠거니 살면서 도움이 되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감정마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정 씨를 보며 행복하게 지내리라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딸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수정이네 좀 오라고 해. 얼굴 안 본 지도 오래고 두 사람 몸보신 좀 시켜주게 집으로 오라고 하지. 그럴까요? 내가 전화해 볼게요. 워낙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었던 수정 씨는 그 이후에도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내심 안심을 하고 있던 경화 씨는 남편의 제안에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설레는 듯 했습니다. 수정아, 엄마야. 지금 통화 가능하니? 응, 잠시 쉬러 나왔어.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주말에 소고기 사준다고 권서방이랑 집에 들리라는데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네. 젊은 사람들 백숙이나 오리탕 이런 건 꺼려 하니까 소고기로 사주신대. 시간 괜찮지? 그러자 우물쭈물 하더니 대답을 하는 수정 씨. 미안한데 엄마, 나 주말에 시댁 내려가야 해.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내려가야 해. 일요일 저녁 돼서야 올라올 것 같은데 다른 날 먹자. 뭐? 저번 달에도 다녀온 거 아니야? 무슨 일로 가는 건데? 모르겠어. 퇴근하고 바로 오라시는데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 요즘 거의 매주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나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거지 뭐. 뭘 가르쳐?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주말에 쉬게 둬야지. 어떻게 매번 널 불러? 살림도 배우고 어머님 일도 도와드리고 그래야 하니까. 요즘 한참 바쁠 시기잖아. 딸기도 따야 하고 농장 청소도 해야 하고 일이 많아. 이 엄동설 안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럼 넌 언제 쉬니? 글쎄, 모르겠어. 아무튼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먹자. 나 들어가 봐야 해서 끊을게. 할 말 있으면 메시지 남겨줘. 수정 씨의 말을 듣고 경화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며 얼굴을 못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주말마다 사돈에게 불려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10분 거리에 살면서 집들이 이후로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싶었지만 수정 씨의 말을 듣고 걱정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옛날 사람이다 어쩐다 하더니 기어이 내 딸을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이네. 한숨을 몇 번이고 쉬어대는 탓에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인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이야? 글쎄, 수정이네 시어머니 말이에요. 사돈이 왜? 매주 애를 불러가지고 시집살이를 시킨다나 봐요. 살림을 가르쳐준답시고 애 부려먹는 거지 뭐. 이 엄동설한테 하루 종일 농장일 돕고 시댁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주말에라도 쉬어야 하는데 가서 또 일하고 얼마나 잔소리를 듣고 올까? 그것도 다 스트레스인데. 시집 갔으니 그 집에서 하라는 것도 하고 그래야지 뭐. 그게 말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거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수정이가 많이 힘들어해?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애가 거의 다 죽어가던데. 주말마다 내려가나 봐요. 그럼 이번 주에 못 보겠네. 거참. 경화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 인환 씨도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딸 가진 죄인 상견례 때 사돈이 했던 말이 곱씹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수정 씨는 결혼 후 점점 더 시댁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큰 소리가 나기 꺼려지니 말없이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하는 수정 씨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경화 씨의 마음속에도 고통이 쌓여갔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잠시 통화를 하면서도 경화 씨가 걱정할 걸 알아서 애써 웃음 짓는 수정 씨가 참 불쌍했습니다. 예, 이번 명절에는 너희 집에서 보내자꾸나. 나도 일하느라 지쳐서 음식 못하겠다. 어차피 제사는 여기서 간소하게 성묘만 하고 갈 거니까 상관없어. 어머니, 그럼 뭘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너희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 나랑 네 시아버지 그리고 은정이네 가족들까지 가면 대충 6명 정도 되겠네? 커가면서 명절 음식 먹어봤으니 대충 뭐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겠지. 그리고 네 시누이 꼬막 무침 좋아하니까 그것도 준비해놓고. 명절에도 어김없이 사돈의 말에 복종하듯 행동한 수정 씨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추석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생일을 맞이한 수정 씨. 맛있는 것도 먹고 분위기도 낼 겸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수정 씨는 오랜만에 시댁에 가지 않고 온전한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기까지 했죠. 더군다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기까지 했으니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까지 받으며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레임을 느끼기 무색하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올라간다. 그러니 음식 준비해놔라. 어머니, 그날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요. 임신 축하 파티 겸 생일 축하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어머, 난 뭐 식구 아니니? 며느리 임신했다고 하니까 생일 챙겨주려고 올라가는 건데 그런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시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지. 친정 식구들이 더 중요하니? 여자가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너는 이미 우리 집 귀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래? 저도 오랜만에 자리하는 거라서요. 누가 보면 너 강제로 못 만나게 하는 줄 알겠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없어. 며느리 생일이라고 먼 길 올라가 애 가졌다고 축하도 해줘. 너 나주 보게 겨웠다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시집 잘 갔다고 하지? 어쩔 수 없죠.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결혼 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수정 씨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뜻밖의 회방꾼 덕에 물 건너가고 말았죠. 선약이 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서울로 찾아온 사돈은 임신한 딸에게 직접 생일상도 차리라 하고 자신의 수발까지 들라며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좋은 말은커녕 되려 실수하는 모습만 콕 집어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살림 가르쳐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나아지는 모습이 없는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렇게 공부 잘해서 대기업 다니면 이 정도는 융통성을 부리던지 해야지 머리가 안 굴러가니?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입덧이 심해서 좀 쉬면서 한다는 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죄송해요. 임신한 게 내수야? 나 때는 만삭 때 배 부여잡고 밭에 나가서 일했어. 동훈이 낳고서도 딱 3일 누워있다가 애 들쳐매고 나와서 일했다.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 너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해. 잔소리도 이렇게 좋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니?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나저나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너는 살림하는 애가 냉장고도 안 채워놓고 뭐 하는 거야? 일도 중요하지만 네가 남편을 잘 보필해야 집안이 서는 거야. 뭐 하나 가르쳐줘도 제대로 듣는 게 없어. 우리 아들 밥 굶기는 거니? 결국 생일에도 제대로 축하를 받기는커녕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수정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훈 씨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수정 씨는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병상에 누워있는 수정 씨를 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정아, 이게 뭐야? 몸은 괜찮아? 아이도 무사하고 건강하대.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아이 말고 너 말이야, 너. 너 괜찮냐고 묻는 거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래. 아빠도 놀랬다. 쓰러져서 병원까지 올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난 씨의 말에 눈에 눈물이 고인 수정 씨. 수정 씨의 남편 동훈 씨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고 싶었지만 안정을 취해야 하는 수정 씨의 앞에서 차마 그러지 못했죠.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경화 씨의 속을 아는 이난 씨는 묵묵히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그리고 수정 씨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경화 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정 씨가 사돈 순희 씨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네, 어머니. 저 지금 퇴원하고 있어요. 너는 애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말이 아닌가 보구나?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피를 쏟아? 애는 무사한 거지? 네, 건강하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가 아주 우리 집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애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돌볼 줄 몰라서 이 사달을 만들어? 우리 아들은 무슨 고생이야.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네 병수발이나 들고 말이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딜 못 다닌다. 서로가 듣고 있는데 민망할 정도로 차 안에 순희 씨의 음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듯 이리저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 동훈 씨. 그리고 그런 동훈 씨와 수정 씨를 바라보는 이난 씨와 경화 씨. 수정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반박할 힘도 없었는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화 씨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복의 자네, 지금 나한테 할 말 없나? 수정 씨의 집으로 와 짐을 내려놓은 뒤 숨을 고르고 사위 동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굳어지다 못해 차갑게 식어버린 경화 씨의 표정을 보고 동훈 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인 동훈 씨.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어. 결혼 전에도 나한테 그랬지?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자네 불러다가 홀대한 적 있어? 우리 수정이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간 거야. 돈이 있든 없든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하나만 믿고 인생을 맡긴 거라고.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감히 이런 수모를 겪게 해? 엄마, 그만해. 그냥 내가 참고 넘기면 되잖아. 솜씨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모두가 다 완벽할 순 없는 법이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잘 타일러서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난 너 이렇게 고생하는 꼴 못 보겠으니까 짐 싸. 장모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할 텐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다 필요 없고 수정이 너 당장 짐 싸서 엄마 아빠 따라와라. 나도 웬만해서는 두 사람 일에 끼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는 정말 실망했네. 나는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맹세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이 사람이나 내가 자네한테 화내는 게 억울하기라도 해.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렇게 시집살이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고 몸이 상했으면 하혈까지 하고 병원에 실려가겠나. 이게 다 자네가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면 자네는 가만히 있을 건가? 그럴 거야? 정말 자네한테 실망이야. 그동안 수정이가 이런 수모를 당할 동안 자네는 뭐 했어? 내 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이유가 뭐냔 말이야. 어머님, 그게요. 필요 없어. 이제 와서 그딴 변명 듣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도 내 자식이 귀해서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수정이 너는 당장 안방에 들어가서 짐 싸. 여보, 수정이 데리고 들어가서 짐 싸는 것 좀 도와줘요. 장모님, 아니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수정이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홀몸도 아닌 사람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동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경화 씨와 인한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화 씨 부부는 그저 수정 씨를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정 씨를 기어이 집에 데리고 온 두 사람은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 눕혀 쉬게 해주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보양식 등 온갖 음식을 해먹이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했죠. 동훈 씨는 매일같이 경화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인사도 하고 수정 씨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인한 씨가 동훈 씨를 호출했습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앉은 동훈 씨. 자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나? 네, 그동안 수정이한테 신경 써주지 못한 거 앞으로 차차 갚아나가겠습니다. 앞전에 말했지만 수정이는 자네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한 거야. 주변 환경이 어찌되었든 자네를 믿고 시집을 간 건데 자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않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알지만 적어도 내 딸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 그게 내 바람이야. 사위 동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경화 씨는 오로지 수정 씨만을 생각했고 이때다 싶어 쐐기를 박을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지. 다시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물론입니다. 그럼 내 딸, 우리 수정이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정이는 끝까지 힘들어 할 거야. 내가 말했잖아. 자네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자네 아이까지 가진 수정이가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땐 내가 정말 눈이 돌아버릴 것 같은데 말이야. 제가 수정이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식을 가진 부모가 왜 대단한 줄 아나? 세상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야.
자식이 겪을 고통을 차라리 내가 감당하고 싶을 정도로 말일세. 그런데 그런 부모의 심장을 후벼 파는 행동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네. 자네도 귀한 부모님의 아들이듯 우리 수정이도 어렵게 가진 내 귀한 외동딸이네. 결혼하기 전에 맹세했던 그 마음가짐대로 앞으로도 우리 수정이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 네,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우리 수정이 어디 가서 못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소신껏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아이야. 그런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독이 되는지 잘 알겠지? 앞으로 잘 알거라 믿어 의심치 않네. 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말이야.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산 선배로서 이야기해주자면 자네가 나이가 들어서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나? 바로 아내야. 몸이 아프던 무슨 일이 있던 관계 서로 의지하고 잘 극복하면서 살았으면 하네.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땐 내가 안 참을 거야. 책임지고 이혼을 시키던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돈에게 말씀 좀 잘 전해주게. 그게 자네의 역할이야. 사람의 내면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러니 잘 생각해. 그날 동훈 씨는 경화 씨 부부와 제법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다음 날부터 기가 막히게도 동훈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좀 쌌지. 주말에 갈게. 매번 그렇게 통보식으로 오지 마세요. 수정이 아직 회복도 덜 됐고요. 어수선한 환경에 초대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는 좀 조심 좀 해주시고요. 뭐라고? 조심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매번 오셔서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신경 많이 써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수정이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병원에 쓰러졌을 때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도 주말마다 오거나 부르거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살림 가르쳐줘. 시댁 식구들한테 정 붙여줘. 따로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너희가 너무 예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막대먹은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이미 충분히 힘들게 하셨잖아요.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도 평화를 좀 지켜야죠. 엄마한텐 죄송하지만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수정이랑 아이라서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수정이 수유하고 애 보느라 정신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한테 전화해요. 나 참 이거 이해가 되질 않네. 이해하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법인데 굳이 받아들여서 그거에 익숙해져야지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가끔은 서로 거리감도 둬야 하고요. 어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마음대로 아들 며느리 쥐락펴락하셨으면 이 정도는 감내하셔야죠. 그동안 주말마다 내려갔으니 이제는 주말마다 쉴 거예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네가 감히 엄마를 나 몰라라 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으니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솔직히 엄마가 수정이한테 그렇게 잘해준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요. 저 수정이랑 애 좀 도와줘야 해서요. 끊을게요. 사위 동훈 씨의 말에 빈정이 상해버린 순희 씨는 한동안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수정 씨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팔뚝보다도 작은 아이를 안아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동훈 씨는 앞으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을 인생에 담아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있는 힘껏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다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날이 되었습니다. 뒤집기를 하려고 용을 쓰는 손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경화 씨는 실없는 옅은 웃음을 내뱉었죠. 요가를 마치고 돌아오며 약속대로 치킨을 사온 수정 씨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신경 쓰는 거? 경화 씨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정 씨가 힘든 시간을 거쳐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이제는 누구도 수정이 너를 힘들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 너만을 생각하면서 살아.
그게 이 엄마 소원이야. 경화 씨는 수정 씨를 꼭 껴안아주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수정 씨는 한없이 베풀어주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화 씨도 딸 수정 씨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두 사람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켜주어야 할 새로운 생명까지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수정 씨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